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대응도 잘 되고 나중에도 투자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내용 곧바로 보도록 하시죠. 보게 되면 미국의 FOMC가 일단 14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월요일장 별로 좋지 않고 화요일장까지도 별로 좋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이죠. 주요 내용은 6월, 7월달 일단 50bp는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데 여기서 0.75를 하냐 안 하냐 0.75를 두 번 할 거냐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쟁이 애들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고 모든 투자 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 인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0.75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시장의 충격은 분명히 받겠지만 물가가 그대로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 다음으로 시장의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와 대조표 축소 속도에 따른 관심도 보여진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무서운 게 9월 달에 대조표 축소 금액이 더욱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또 한 번 9월 달까지도 쉬지 않고 올리겠다고 하면 과연 투자자산 시장만 박살이 되고 오히려 물가를 못 잡는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플랜 B 부분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하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리호 2차 발사가 15일날 이루어지는데 작년 10월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2차 발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 등에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16일 BOJ 통화정책회의가 17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BOJ는 일단 동결을 한다라고 나왔고 BOE는 일단 25bp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17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요. 18일날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위메이드 위믹스 3.0 글로벌 쇼케이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행사가 나온다고 해도 못 올라간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실시간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당연히 한 번 더 못 보신 분들이 인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근에 셀시우스 청산 우려, ST 더 디패깅 우려, 그리고 알라베다 빤스런, 이제 난이도 폭탄의 POS 연기, 1차기 1만기 이더리움 보유지가 지속적인 수량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 고갈되는 중에 사진 1번. 네. 그래서 여기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 보유한 ST 이더가 1개월 만에 16만 개에서 27,800개로 감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거의 다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형태이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더를 예치하고 싶은데 이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 머지 단계 즉 2.0 부분에서 스테이킹을 하죠. 근데 이 머지에서 스테이킹 하려면 일단 최소 3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간계 개모임 해주는 리도 파이낸스에서 우리가 박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 저기에서 좀 해준다고 하네? 그래서 이제 32개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적은 돈 갖다가 스테이킹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생태계 플랫폼 부분이 하나가 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자 놀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ST 이더를 받고 뭔 짓거리를 하냐 풍차 돌리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대출을 해주는데 에이브와 셀시우스가 해주는데 셀시우스에서 똥을 쌌어요. 예. 근데 이 똥이 어디서 나왔냐? 루나가 쏘아 올린 똥이 좀 여기저기 많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뢰도가 약간 좀
불균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고래들이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말 그대로 커브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청산됐던 부분, 요새 가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청산됐던 비중도 같이 엮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좀 많은 영향을 골고루 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이더 구간계가 FTX로 입금이 되면서 이 입금됐던 건 어떤 효과일까요? 당연히 그만큼 패깅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게 계속 선물의 매도세를 더욱더 가중을 시켜 주었고, 그게 더욱더 더 밀리게 되면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세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브릿지 TVL이 전날 대비 60% 하락을 해주면서 리도의 가격은 개박살 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리워드 부분도 매우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리도 파이낸스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홀딩됐던 게 유동성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유저들은 상한 영호했고, 셀시우스 유저들은 생각도 안 했고, VC들은 이거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청산은 0.85 때부터 시작이 됐고, 셀시우스 문제됐고, VC는 OTC 거래를 통해 낮은 거래에서 사서 셀시우스 ST 이더에 얻을 수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셀시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분리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새 이제 그림에서도 장난질이 좀 보여집니다. 솔라나 부분인데, 솔라나에서 뒤에 계속 내려가니까 요걸 요렇게 해놓는, 요새 커뮤니티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웨이브 커브풀 먹튀 사건 또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커브풀 사업에 본인들이 가능하게끔 바꿔놨고, 커브풀에 이자 부스팅이 이빠이 해놓고, 커브풀에 돈이 들어오자 슬금슬금 티 안 나게 현금화 시작을 했고, 어제부터 미친듯이 대놓고 털어먹기 시작을 했다. 토네이도에 돈을 보내서 자금 세탁까지 했고, 여기에 계좌 중에 한 개는 과거 경품 지급 사기 지갑 계정으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냥 대놓고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루나처럼 무한대 웨이브 발행에 내다 팔기 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논란이 매우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상당히 계속 많은 주변에 있는 코인들도, 물론 이제 잘하고 있는 코인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심리적인 투자 마지노선이 이미 깨져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TX 9,400달러 상당이 WBTC에 이체가 됐는데, 야, 왜 비트코인은 상관이 없는데 왜 비트코인은 왜 같이 이렇게 밀리게 될까요? 그거는 WBTC가 또 셀시우스에서 4억 달러 규모를 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버리겠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같이 다 연결적인 관계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밀릴 수가 밖에 없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USDD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는 또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담보율이 92%밖에 되지 않았다. 재단의 인위적인 담보물이 추가가 되었고, 이자놀이 외에 현저히 부족한 유틸리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루나 사태와 또 비유를 하게 되면 루나 사태와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루나는 고정된 금리를 20%를 박아놓고 시작을, 얘네는 고정된 금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얼마나 추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해당에 있는 담보율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담보를 어떤 코인으로 설정을 했냐, 그러면 코인이 녹을 만큼 담보율도 매우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담보율이 어떤 걸로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NFT 거래량 99% 감소했다. P2E 시대에 저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경기 침체의 두려움에 여전히 불구하고 구글에서 검색수가 매우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뜯어서 봤더니 이게 파란색 선이 검색했던 부분이고요. 이 검정색 선이 가격 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내려갈 때마다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 뭐 이런 거죠. 이게
대형 악재가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이제 올라오는 손실 복구율이 있는데 대부분 50% 정도가 나오면 2배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을 일단 50%가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대부분 존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50%가 이미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물을 탈 때도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연달아 악재가 계속 나오고 호자의 대비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국면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쉬어가는 게 맞겠죠. 대부분 지금 질문 나오는 게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될까? 왜냐면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사항을 제가 잘 모릅니다. 누구는 뭐 장기적으로 그리고 여유 돈으로만 투자를 했는지 어느 기간까지 보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손실률이 나와져 있는지 자세한 내막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하나의 메시지를 딱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마이너스 손실률 추이로만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마이너스 50% 이상 났으면 일단 존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목돈이라고 하면요. 당장 써야 될 돈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1년 중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구간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플랜 B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등장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자기의 S2F 모델에 따른 이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약간 얼굴 비추기가 좀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아직 SEC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 계속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죠. 왜냐?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률 추이는 어떠냐? 미쳐 돌았습니다. 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반대죠. 네. 왜냐? 중국에서 웬만한 물품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주지만 중국이 공급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실업률 추이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코인은 전혀 다를 거야. 다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진짜 막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6월, 7월, 9월, 11월, 12월이 있는데 여기서 빅스텝,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제외한 벌써 4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때 얼마나 금리를 올릴 거에 따른 두려움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것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직장도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진짜 역대급 힘든 시즌이 한 번이 분명히 올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가장 피크치를 찍게 되면 침체기 시즌이 또 오게 됩니다. 그 침체기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퍼크셔 해서웨이와 그 다음에 S&P 500의 수익률 비교 추이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분이 제일 돈 많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만큼 매년마다 수익률을 20%씩 가져간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가 지금 잘렸는데 여기가 연도별입니다. 연도별. 그리고 여기 이제 S&P와 이제 본인이 수익률을 비교를 해놨죠. 근데 매년마다 수익을 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부자들도 다 돈 벌고 맨날 세력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부자 안에서도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누가 올바른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이 계속 부자로 유지하든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부자에 이었다가 박살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우리 맨날 봤잖아요. 뭐 옛날에 뭐 한보철강이나 그 다음에 뭐 대우그룹이나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면 뭐 부자들이 다 세력이다 뭐 이렇게 막 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중간 시점에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갈 때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이 편한 길 때문보다 불편한 길이 지름길인 겁니다. 편한 길은 지름길이 아닌 거예요. 예, 길이 없는 곳으로 가야 지름길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한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의 뭐 젊은 친구들도 있고 약간 저보다 형 누나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편한 길을 가야, 그리고 이 불편한 길을 갈 때도 막 불편하니까 짜증도 많이 내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죠. 이 시점을 넘어가야지 내가 진정한 부자에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꼬린 지점을 더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진행 과정에 일단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편한 길로만 가는데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 이 꼬린 지점에 빨리 가려고 해. 남들보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서 중간에 이런 편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부자 되지 않아요. 왜? 모두 다 부자 되기 위함인데, 이런 분들이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본인의 직업군에서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서도 상위 1%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대부분 자기의 있는 직업의 몸값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부를 축적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1% 안에 못 들어가는 직업군이라고 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1%못 들어갑니다. 그럼 1%못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사이드 잡으로 투자해서 뭐 수익을 얻든지, 다른 쪽 사이드 잡을 좀 키워가지고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을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그나마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일단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빨리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거의 없다. 시간도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하면서 비례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갤런당 $5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계 원유 생산 2위 국가가 러시아인데, 일단 미국과 그리고 많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우디 쪽하고 러시아 쪽이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하다 보니까 이 유가의 파동이 계속 지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든 씨는 상당히 미국의 국민들한테 지금 지지율이 거의 똥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불을 빨리 끌기 위해서 일단 7월 달 정도에 오페 플러스 증산 부분을 보고 나서 일단은 이제 백악관 쪽에서 나왔던 내용이 합의를 이루는데 사우디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해서 7월 달에 곧바로 날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되게 이분이 오랫동안 위에서 계속 부통령도 오래 하시고 뭐 상임위원도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되게 좀 거만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물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남 탓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못 잡을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엑소니 하느님보다 더 벌었다. 석유회사 비난했다. 아니, 석유회사들은 이번 시즌이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 세계 글로벌 부분의 소비량이 급증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침체기가 오게 되면 석유회사 증산했던 거에서 석유회사가 도산이 됩니다. 그거 지가 책임도 지지도 않을 거면서 언론 플레이 이렇게 하고 있죠. 절대 기업적인 부분에서 실업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체기 오면 여러분들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추도 한다라고 하면 이 시추 부분도 다 계산을 때려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CPI가 계속 높게 나왔다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름 때까지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해 중에 가장 저렴한 구간대가
분기 최저점 구간대가 거의 그때가 가장 저렴한 가격대가 나오지 않겠냐. 전체 투자자산 시장에. 코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준 의장이 0.75에 따른 가능성이 또 제시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졌고, 그 다음에 저런 뭐 물가와 에너지 부분이 장담이 못하다 보니까 슈카 형이 그런 이야기도 했죠. 야, 최근에 미국 임대료가 쓰는 게 30%가 넘어가고 있어. 뉴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 이상 되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 월급의 50%를 임대료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세 제도가 있어서 이 임대료 쓰는 부분이 10% 내외로 나와 주는데, 솔직히 월세 부분만 보게 되면 한국도 요새 미쳤습니다. 미친 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눈이 돌아가죠. 왜냐면 집을 먼 곳에 잡았어. 근데 집에 먼 곳에 잡아도 거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임대료도 현재 진행형이야.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비, 중고차 이상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면서 불만이 야기가 됐다라는 것과, 최근에 또 다큐 하나 보니까 영국도 지금 가장 영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음식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음식도 뭐 생선과 빵하고 같이 먹는 그 음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요새 폐점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미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 반으로 또 쪼개가지고 보게 되면 미국 주변 휘발유 가격이 이쪽 동네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겠고, 이쪽 동네는 그나마 괜찮다. 이 기후적으로도 이 왼쪽 동네가 요새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겠고, 미국 전 재무장관이 야 1, 2년 내에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그리고 OECD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9%대 34년 만에 최고치를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과거 바이든 형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자유에 따른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덕과 이, 이 도덕적인 부분과 지금 생계가 지금 걸려져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과연 지금 상태에서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를 할 수 있을까? 유럽에서도 정치인들이 저런 두 얼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과연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매우 들기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자유에 있는 비용이 너무 커지고 응원을 했는데 내 생계가 지금 박살나기 직전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도덕을 선택을 할까요? 내 생계가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재무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한국이 재지정이 됐고, 한국뿐만 아니라 12개국이 지정이 됐다. 왜냐? 그만큼 이제 통화의 위축기 시즌은 돌아갔기 때문에 또 탈세할까봐 지정이 되어가고 있고, 한국은 거의 수출 규모 금액 빈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한테 그렇게 막 매력적인 혜택을 많이 줄 수 없는 부분이 저런 점도 있다더라. 왜냐면 저기에 이제 재지정이 되고 여기에서 위배가 됐었을 때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2년 만에 주식 3대1 M명 분할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량이 많으면 안 올라가요. 이걸 부정하시는 분들은 여자 계속 부정하세요. 수익률 그냥 그대로 그냥 내실 생각을 자체가 없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발행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일단 N면 분할이니까 발행량이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건 올라가기가 어려운 대신 내려가기가 방어막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코인의 발행량이 많은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발행이 많으면 올라가기가 버겁고 내려가기가 그 대신에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올라가기가 버겁다라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다고. 그 다음에 파월의 인플레이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지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이렇게 천천히 올리다 보면은 물가 진짜로 못 잡게 되면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파월의 입장에서는 확인하면서 완만하게 이제 떨어지는 게 여름 성수기 시즌 끝나면 서비스업도 완만하게 돌아갈 거고 그때 되면 그래도 이제 에너지 부분만 잘 조절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근데 그게 꼭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만약에 안 맞게 떨어지게 되면 연준은 둘 다 잃게 됩니다. 투자 자산 시장은 다 붕괴되고 붕괴되면 실업자가 최고치를 찍을 것이면서 경기는 또 침체기로 가면서 물가도 못 잡는 기이한 현상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존도 20대 1분할, 알파벳도 내달에 분할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좀 길어졌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 이번 침체기가 오면 평균 퇴직 연령 이거 진짜 슈카형 정말 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평균 퇴직 연령은 보게 되면 정년은 늘었는데 퇴직 연령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청년만 늘어났던 것 뿐이지 퇴직 연령은 똑같대요. 50세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자발적 퇴사율이 높다. 이게 자발적일까요?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직장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아시잖아요. 공고사직 명퇴, 사업 중단, 직장 휴업 폐업. 자발적 퇴사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실제 은퇴 나이는 72세 이전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한다고 해도 자 개인사업, 도소매, 농립 이게 70%라고 합니다. 여기에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서 이런 것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직장의 퇴직이 50이면 실제 은퇴가 70세이면 이 20년 동안 이 공백을 무엇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50세 이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다. 내가 자영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돈을 흥청망청 쓰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20대들이 30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일단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에 따른 적정량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게 단순 계산을 해봐도 딱 답이 나옵니다. 연봉 6천이 실수령액이 4천입니다. 여기서 생활비, 고정비 다 안 뺐어요. 그냥 4천입니다. 이거 20년이면 얼마냐? 실제 8억입니다. 근데 8억에서 일단 생활비 안 뺐습니다. 고정비 안 뺐어요. 그러면 고정비를 깐다라고 해도 뭐 저축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2천씩 또는 3천만 원씩 모았다고 해도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6억 가지고 20년입니다. 네, 6억 가지고 2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30세 때에서 50세면 20년 하는 거죠. 길어봐야 25년 동안 돈을 버는 부분의 액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럼 부부가 만약 했다라고 하면 8억에서 6억 사이인데 어차피 여기서 인플레 적용을 해준다고 해도 넉넉 잡고 1억 원 그리고 퇴직금 잡아봐야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합산해서 대기업 부부라고 해도 20억 원 언더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최소 마지노선 가격대까지 그걸 해주는 것도 은행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내가 돈에 들어오는 찍히는 돈 자체가 20년짜리 돈 자체에서 그걸 그대로 다 소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40년 동안 쪼개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쪼개서 쓰면서도 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내가 투자를 안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네, 투자를 안 해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분이냐. 야, 나는 이때 50 이후부터 일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헛소리. 네. 뼈 따르는 이야기인데 왜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몸은 안 아픈가요? 몸도 자원인데 몸 자원 달아요. 네. 달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50세부터 몸이 질병이 무조건 크리티컬한 게 한두 개씩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몸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소득 창출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뭘로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내 근속 연수 대비 단순 계산해가지고 산출된 그 소득원이 이미 어느 정도 대충 나오게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걸 80세, 90세까지 어느 정도 모델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먹고 살 것인지 계산을 한번 때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결혼했다고 하면 상대방 부분도 그걸 납득 가능한 정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해외여행 막 다니고 이럴 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60세 이후부터 빈곤층으로 곧바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 끝나자마자 곧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복지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 자체가 대기업에서 나오는 복지 부분이 일부 해소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망각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는 순간 박살이 날 수 있다. 라는 점을 이상으로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 아, 지금 이제 코인 시장 재미없으니까 떠나야지. 뭐 주식 시장 재미없으니까 떠나야지. 떠나봐야 여러분들 어차피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기도 맛보고 그래야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 수익이 어느 정도 목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다니까요. 더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에 마지노선에 딱 선을 그어 놓으면 수익 부분을 딱 명확하게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명확해집니다. 왜냐면 고통을 그만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경험치가 부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오늘 또 쓴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